그렇습니다. 양회는 이제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그래서 양회인데요. 하나가 정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라는 게 네. 있습니다. 정협은 이제 자문기관이에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구 조직 인선에 관한 이런 안을 내놓게 되면은 전인대,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선 통과를 시키면은 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양회라는 거는 1949년도 중국이 건국되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협이 먼저 시작했고 5년 뒤에 이제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후반에 가면은 그걸 날짜를 맞춰서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회를 보게 되면은 매년 3월 초 열립니다. 거의 날짜가 고정돼 있다시피 해요. 3월 3일에서 3월 4일 날 개최됐다가 열흘에서 12일 정도 회의가 열리는데요. 양회가 중요한 건 뭐냐? 매번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양회에 관심을 갖는 거는 양회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 양회라는 거는 중국 경제를 대표하고 그 해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양회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회가 열릴 때 바로 직전에 열렸던 당 대회가 만약에 5년의 새로운 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20차 당 대회가 있었죠. 작년 10월 달에. 그 당 대회가 열린 그 직후 양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인선이 결정이 돼요. 모든 장관급이 결정이 되고 차관급이 결정이 네. 되고 국장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양회에서는 장관만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 목표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보통 조직 기구와 관련된 개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종 정책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 전년도에 양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선, 조직,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은 거의 뭐 틀림이 없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대외 관계, 외교적인 부분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네. 외교도 이제 중요하게 보기도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시진핑 3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회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고 네. 봐야 되겠죠. 5%를 내놨습니다. 이제 그 네. 얘기부터 좀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시죠? 시장 기대는 그보다 좀 높지 않을까였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 실망도 좀 있었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전문가 입장에서 좀 네. 평가를 해 주시죠.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 연도 연말에 있었던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각 지방서부터 하나씩 올라오게 되는데요. 아마 12월 초 정도 되면은 경제 공작 회의에 중앙에서 열리는 것이 거의 정리가 되다시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몇 퍼센트인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고 네.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5일날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리커창이 떠나면서 요번에 떠나게 되거든요. 네. 떠나면서 연설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근데 길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관련된 정책 내용들, 특히 경제 공작 회의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5%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총리는 5%를 얘기했는데 그 직전에 있던 경제 관련 각종 중요 회의에서는 5% 넘는 지수를 발표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5%는 최고의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고 5% 이상을 달성한다. 그럼 왜 이런 일종의 조작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올해가 시진핑 연임 3기입니다. 네. 그 기구 개편이 있게 되면은 그 기구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어떤 정책의 드라이브를 싣기 위해서는 성적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우리가 초과 달성했다라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1%가 220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취업자가 220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5%면은 1,100만 고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커창이는 1,200만 원을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5%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5%가 넘는다는 거예요. 5.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냐? 아,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6% 정도 갈 거다. 5%는 최저점이다. 그래서 5%가 나오는
근거가 되는 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몸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5%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 5%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2008년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8%였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30년 동안 거의 10% 가까운 성장률에 네.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왜 2010년이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네, 있었고 2010년도에는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유럽발 재정 위기가. 그때 그 위기는 후진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일어났는데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대부분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가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네. 상황이 3년 지속됐죠. 홍콩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홍콩 반환 이후에 20주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자유 독립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홍콩이 중국의 거점, 경제 발전의 거점 도시인데 이 거점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5% 이상 달성할 거다. 왜? 시진핑이 리커창이 말은 5%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6% 가까운 고용률, 취업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각종 경제 정책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많습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상황 속에서 이제 폭발적인 내수가 이제 생길 것이고요. 보복성 소비라고 보통 네. 얘기하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중국이 가장 늦게 풀린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풀렸었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 삼두마차라고 얘기하는 게 내수, 투자, 소비인데요. 네. 이 내수, 투자, 소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작년은 3% 성장을 했거든요. 3%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대략 5% 이상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가 1%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1.5%를 했고 수출이 0.5%였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수출이 소비를 안 안 하니까 돼. 수출을 네.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비가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근데 봉쇄로 막아놨는데 이제 봉쇄를 풀었으니까 여행업, 요식업 그리고 뭐 각종 소비와 관련된 것이 폭발적으로 60%의 수준을 만족시킨다. 그럼 6, 5, 30이니까 3%의 성장은 최소한 소비에서 나온다. 그리고 1.5%가 아까 전에 투자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네. 4.5%는 투자. 그러면 수출은 1%. 이거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는 최저점이다.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치를 내놓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다만 자신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5% 달성은 무난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6%를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낮게 발표를 한 이유는 네. 이게 자신감이 없다 아니면은 정책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대치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기구, 새로운 연임을 맞이하는 시진핑 정부한테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임기가 시작할 때 약간 이런 보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목표를 내놓고 이런 적이 있었나 네, 보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짱저민 당시로 가자. 그리고 후진타오 당시로 가자. 네. 시진핑의 초창기에 있던 2013년에 가면은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후진타오 때 짱저민 때는 너무 잘 나갔을 때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목표가 8, 9%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9% 성장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진핑이 나왔을 때는 중미 갈등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될 때다 보니까 한때는 구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러거든요. 너 다음 학기 성적 몇 퍼센트 올릴 수 있어? 저 10%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한 5%에서 15%요? 그렇게 구간을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여지를 둔다라는 거죠. 중국이 중미 관계가 아주 좋았던 트럼프 시대 때 5.5%에서 6.5%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최저점인 5.5%는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5%도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내외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5%로 잡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최저점이다. 강한 힘을 실기 위한 중국인들한테 이쪽에 희망 같은 그런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뭐 레토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재정 적자율도 있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도 저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신규 취업자 숫자가 저 숫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5%가 작년에 5%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지키지 못했죠. 그때 1,100만이니까 네. 1,100만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1%당 220만 220만 정도 나오는데 네. 발표는 5%를 했지만 1,200만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그거보다 좀 더 더 나오게 나오는-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그렇군요.